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열흘 넘게 굶주리다가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작년 3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22만여 건을 유포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또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범죄와 같은 형량,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일상생활과 언론 보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논란,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미디어 비평 시간입니다.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다크웹 이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났는데 논란이 좀 많았죠. 네. 최근 각계 단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그 한국 여성 변호사회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7월 8일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기사도 많이 났거든요. 예. 여성 변호사회 손정우 송환 불허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용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일보는 서지영 검사, 손정우 풀어준 판사, 세상 물정 몰라라는 기사의 제목을 달았고요. 네. 같은 날 국민일보도 서지연, 손정우 처벌, 재판부 물정 모르는 도련님 같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신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그렇고요. 국민들의 분노를 좀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사의 흐름이 단체나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이제 아쉽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고요. 서지영 검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 내용으로 옮겨진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전문가가 다른 매체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인용은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그 언론사의 논조라든가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방향 제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나아가지 않고 인용에만 그치는 것처럼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번 보도에서 역시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번 손정우 인도 불허 판결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규탄 집회도 이어지고 있고요. 예. 또 디지털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과 담당 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올라와서 이틀 만에 4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분야 사건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인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드러나고 있죠. 네. 지난 8일 JTBC 보도인데 마치 지도 관행인 양 체육계 폭행 인지 감수성 낮아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체육계에서 오래된 문제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팀 닥터의 폭행뿐만 아니라 성추행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종교계 관련해서도 최근 보도가 된 게 있는데요. 경향신문 7월 9일자 보도입니다. 남편도 목사인데 왜 사모 안 하고 목사하고 싶나? 목사고시 면접서 성차별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기독교의 교단 목사고시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한 여성 면접자에게 한 발언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그 신학대 여학생회를 비롯한 단체의 비판 성명이 나오자 그 고시위원회가 사과와 함께 제도적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 종교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사회에 성차별적인 문제가 만연하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 그 9일자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성폭력 피해자와 도란도란 상담,
국방부 피해자 쉼터 장명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좋았어요.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겠다라는 취지로 쉼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쉼터의 이름이 도란도란이에요. 우리가 왜 도란도란이라고 하면 이렇게 재미난 얘기들이 이렇게 3, 4, 5 모여서 하는 그런 네. 분위기인 거잖아요. 내부 공모를 거쳐서 투표로 결정된 이름이라고는 하는데 쉼터 이름이 적절하냐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를 정답게 이야기할 주제로 인식한 것 아니냐 등 군의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좀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론은 어떤가요? 네. 이번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사건에서도 보면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재판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76.7%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성이 조금 더 높았는데요. 여성은 85.8%, 남성은 68%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론도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성인지 감수성, 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이제 판결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해서 화제가 된 게 2018년 모 대학 교수의 학생 성희롱 사건에서였습니다. 예.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가해자가 교수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또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 여부에 대한 인정은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즉 그 성희롱 피해자가 보이는 특수한 태도를 고려하는 것을 성인지 감수성의 역할이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네. 그 양성평등기본법 5조 1항에 보면은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또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요.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 그 정의를 읽어주시긴 했지만 예. 사실은 매우 추상적이고요. 포괄적이고 그런 개념이죠. 그러나 이제 법원은 성범죄 관련 판결을 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이제 남녀의 역할에 대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요소, 고정관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정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뭐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상황에 네. 따라서도 다르고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한 가지로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사건들 일어났을 때 언론 보도 행태는 어땠습니까? 네. 미투 운동 이후에 언론계 성인지 감수성 고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범죄 보도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예. 이 연구에서 이제 2019년 2월부터 4개월 동안 언론중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시정 권고를 받은 관련 기사들을 검토를 합니다. 쭉 살펴보니까 보도 유형으로 크게 4가지가 이제 요약이 되거든요. 성폭력 피해자를 부각하는 거, 또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을 공개하는 거,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선전적인 묘사를 하는 거, 그다음에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을 묘사하는 거. 네. 이렇게 이제 4가지 유형으로 언론 보도가 분류가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 중에서 이제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묘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투 운동과 관련한 언론 보도 속에서 그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는 모습을 좀 찾아보기 힘들고 또 오히려 많은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라는
그 지적이 나올 정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러한 미투 보도에서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점은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몰 이해로 요약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연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또 다른 연구에 보면 미투 운동 이후 한국신문에 나타난 성별 갈등 보도 분석이라는 또 논문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미디어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또 사실 확인과 심층 보도의 중요성 등 아까 제가 왜 그냥 단순히 전달만 하고 방향성이나 이런 제시가 없었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심층 보도가 필요하다. 저널리즘 윤리 차원의 제고 이런 것들이 요청된다라고 역시 다른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전 부산시장 성추행 미투 폭로 이후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회 기자회견에서도 강조가 된 내용인데 언론이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이란 본질을 빼고 선정적인 이슈라던가 또 정략 이슈로 사건을 다뤘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 검색을 해보면 언론이 폭로한 뒤에 불과 한 달 동안 2,769건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집중 조명을 했지만 문제 개선에 힘을 모으는 것보다는 2차 가해의 주체가 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이제 방송 진행자, 출연자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사실 민감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웃음의 소재거리로 삼는다든가 하는 태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주의를 받고 사과 방송까지 한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조금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그렇긴 생각도 하죠. 들거든요. 네. 그래도 부족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이번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서 법관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언론에 대해서도 역시 교육과 스스로의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에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등의 언론 스스로의 자정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또 한국기자협회가 사건별 언론 보도 사례와 피해 유형 등 일선 기자들이 무신경하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게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단순히 해당 사안을 젠더 감수성에 견지해서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제도나 관련 법률 정보, 또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성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또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이런 뭐 그동안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뭐 재난보도 준칙도 있고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언론 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가치를 훼손한 보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규제책 이런 것도 좀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을 보도하는 사람도 준칙을 지켜야 하고 네. 지금 살아가고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모니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한 주간의 뜨거웠던 시사 소식에 대해 인터뷰, 토론 등 다양한 소식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네. 이제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그럼 어떤 부분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6월 29일 진행된 슬기로운 인터뷰 2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가운데 이 문제는 이 식중독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데 앞장섰던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를 모시고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제 일단 인터뷰의 섭외가 적절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볼 수 있던 분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건의 진상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제 무엇보다 바로 다음 코너죠. 이제 뉴스탐구 생활음식에서 이와 관련된 박준호 푸드 컬럼 리스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은 현 사건에 대해 더 이해하기 쉽게 풀면서도 더 깊게 다룬 것 같아서 잘 만들어진 코너 구성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좀 논란이 됐던 그 식중독 문제를 다루고 다음 코너에서 음식을 다루면서 내용이 연결도 되고 뭐 코너 흐름이 좋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다른 요일의 방송에서도 그러했는데요. 네. 6월 30일에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합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총 3가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미래통합당 최영도 원내대표를 모시고 진행했고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인터뷰에서는 박지원 교수를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우선 같은 현안에 대해 여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축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예를 들어 노영희 진행자가 상임위 구성에 대한 합의가 가합의, 초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후반기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가지고 가자 이런 제안을 민주당에서 했는데 통합당이 거부한 거냐는 내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현재 여야에서 팽팽하게 입장 차이를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여야 의견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해석조차 전혀 달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각각 서로 다른 입장,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고 관련 의제를 여야가 아닌 또 객관적 위치에 있는 분을 모시고 한 번 더 살펴봤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한쪽의 의견이 아닌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아쉬웠던 부분은 없을까요? 네,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인터뷰 정도와 시간 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2일 목요일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다소 시간 배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시간 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터뷰 시간이 극명히 차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논의들을 질문하고 답하다 보니 내용이 깊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면이 많았습니다. 네, 뭐 진행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뷰 구성에 따라서 출연자들의 시간 배분도 좀 보다 중립성을 요구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중립성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에서도 나타났는데요. 6월 29일 진행된 여의도 초선 토론에서는 삼성 합병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수와 관련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양항자 의원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묻는 과정에서 양항자 의원이 과거 개인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양향자 의원의 발언이 마치 과거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로 질문합니다. 네. 질문 자체가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보지 않고 단정짓고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정치적인 부분인 만큼 아무래도 진행자가 더욱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오늘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길 시사를 책임지고 있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대해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9일 목요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신고를 시작으로 언론 매체들에서는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7시간, 그 사이에 올라온 기사들은 1000여 건이었습니다. 정말 속도만이 중요한 걸까요? 오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까지 또 민원연 공동대표로 저희 방송에 고정 패널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네. 예,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대표직도 사임을 하시고 방송도 중단하셨잖아요. 근데 급작스럽게 네. 인터뷰 요청을 드리게 됐는데 먼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네. 오늘은 이제 민원연 이사로 인터뷰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해서 갑작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 속보와 오보들이 좀 쏟아져 나왔어요. 이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사건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9일에 오후 5시 17분에 고 박 시장님의 딸이 그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5시 30분에서 9시 30분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은 근처의 와룡공원 일대였다. 그래서 이곳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시 자정 무렵, 그러니까 10일 자정 무렵에 속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님 시신이 발견이 됐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7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추측성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과연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저도 사실은 뭐 거의 5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검색을 하고 찾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내용이 나와야지 보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나 많은 추측성 보도들이 그 시간에 그렇게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이 정확했던 정확하지 않았던 간에 사실 저는 무의미한 보도들이 너무 많았다. 예. 굉장히 불행한 일을 가지고 그 소모적으로 그냥 보도의 거리로만 사용하는 그런 보도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기사를 계속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뭐 사망 네. 소식과 시신 발견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에서 뭐 추측성 보도라든지 속보로 계속 네. 업데이트가 됐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그 정확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뭐 커뮤니티에 있는 글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거의 그대로 베낀 듯한 그런 보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무분별한 사망 의혹 보도를 좀 볼게요. 월간조선 9일 오후 6시 45분경에 속보라고 앞에 쓰면서 박원순 시장 시신 발견, 성균관대 부근에서 발견이라고 보도를 했다가 이후에 이 보도는 삭제가 되었고요. 네. 로통뉴스에서는 9일 그 오후 6시 52분에 또 마찬가지로 속보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 성균관대 근처서 시신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박 시장의 이제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단정적으로 쓴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투데이 코리아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이 제목을 다 거의 많이 썼는데요. 서울신문에서는 15분여 뒤에 박원순 서울시장 와룡공원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이라는 따옴표를 친 보도를 또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의 모든 내용이 사실 큰 따옴표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이런 말이 있어서 그냥 옮겼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기사 내용을 보면 또 발견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이 모든 보도들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공식적인 어떤 그 경찰이나 이 수사를 진행하시던 분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돌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그대로 언론사에서 가져다가 보도를 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됐다는 건데 네. 사실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게 뭐 언론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으로 무슨 글을 받거나 예.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면 사실 많은 시민들이 일단은 그것을 바로 믿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카톡으로 받은 그야말로 전한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성 언론사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을까라고 찾는 것이 이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언론사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커뮤니티 글이 와도 그거를 자기네 언론사에서 그거를 보도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정말 거듭 확인해서 확인된 사실일 때만 보도해야 된다는 것을 시민도 아는 것을 왜 언론이 모르는지 예.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게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아주 못 들어본 언론사가 아니고요. 좀 규모가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 메이저급 언론사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너무 안타까우고 분노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추측성 보도 말고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매체도 있는데요. 청년 의사라는 매체에서는 오후 9시 30분경에 속보 실종된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듯이라는 그 제목의 추정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종 4시간여 만에 발견돼 이송 이미 사망 상태인 DOA로 알려져 라는 소제목과 함께 경찰에 실종 신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견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다수가 한두 줄 정도의 짤막한 소식을 전했는데 이 청년 의사라는 매체의 경우에 꽤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또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공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날 오후 10시 20분을 조금 넘겨서 실시된 경찰과 소방당국의 브리핑에서는 여전히 수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예. 사망설에 대해서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가 처음 올라온 9시 58분경 최종 수정됐다는 기록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청년 의사는 이날 오후 11시 30분 기준으로 해당 기사를 홈페이지 메인에 걸어뒀었는데요. 다음 날인 7월 10일에는 이 기사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네. 뭐 언론사에 이런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추측성 기사도 문제지만 또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10일 그 0시 1분쯤에 고 박 시장이 삼청각 인근에서 발견돼서 현장에서 기초조사와 시신수습을 마친 뒤에 오전 3시 반쯤에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이 됐는데요. 예. 구급차가 병원에 들어오면서 일부 지지자들과 유튜버들 때문에 잠시 소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오열을 했고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몰렸고요. 물론 이분들이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뭐 이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네. 이들은 지나가는 구급차에 카메라를 바짝 들이대거나 취재진이 모인 곳에서 앰뷸런스에 시신이 없다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여러 가지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기자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유튜버들이 직접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서까지 취재를 해야 하나 사실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번 사건을 기준으로 좀 살펴볼 때 혹시 기성 언론들의 자살 보도는 어땠습니까? 일단 저는 말씀하신 뭐 유튜버가 이제 기자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이제 유튜버가 하는 것이 사실 예.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유튜버라고 뭐 기자보다 급이 낮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유튜버들도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면은 기자나 유튜버나 누구든지 간에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걸맞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줘야지 된다. 유튜버들도 기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기자에게 요구하는 어떤 준칙을 지키라라든가 윤리강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지켜야 할 선을 지켜줘야지 된다라는 권리와 그 의무가 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성 언론들의 자살 보도를 지금 짚어봐야 되는데요. 경찰이 발표를 할 때 현장에서 발표를 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기자들이 했는데 그 질문의 수준을 보고 너무 국민들이 이제 많이 화를 내시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맨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예. 기자들이 현장에서 그런 걸 듣고 아니 어떻게 지금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까 사인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은 이미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네네. 이런 일이 최근에 너무 많았잖아요. 자살보도 권고 기준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을 지금 기자들 그리고 유튜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 말이나 막 물어보고 이것이 생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내용들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모든 것들이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부적절한 사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시 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에
이런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사망, 숨지다 등의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를 보도하지 않는다. 예. 이게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예. 그리고 특히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보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보도 당시에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함부로 뭔가를 추측하는 그런 보도들을 내놨던 것이잖아요. 네. 이게 모두 다 그 상황에서 긴박한 국민들의 그 애절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너무 걱정스럽고 그랬던 예. 마음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조회수, 기자도 마찬가지고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높은 조회수를 위해서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을 내놓았던 것 아닌가 매우 무책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언론사든 기자든 유튜버든 준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보도를 할 때는 뭐 자살 보도의 권고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국내뿐 아니라 로이터나 뭐 AFP 등 해외 외신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을 좀 보도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많이 일제히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로이터나 AFP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 등은 당일 오전 0시 44분쯤부터 국내 언론을 인용해서 실종된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뉴스를 긴급으로 내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AFP에서는 박 시장의 인권 변호사 활동과 정치 이력 등을 소개하면서 그는 2022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여겨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힘이 센 선출직 공직자가 숨졌다라고 하면서 전했고요. 뉴욕타임스는 박 시장이 한국 최초의 성희롱 사건에서 승소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서울의 공격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칭찬받았던 시장이라면서 이 소식을 전했고요. 워싱턴 포스트 역시 박 시장을 가리켜서 한국에서 두 번째로 힘센 선출직 공직자였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하나로 여겨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CNN은요. 박 시장이 정치적 연줄도 없이 경험도 없이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면서 예상을 깨고 그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힘있는 자리에 올라선 것은 한국인들이 기득권 정치에 질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영국의 BBC에서는 박 시장이 북악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면서 전 여직원이 박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주장을 제기했지만 이것이 사망 요인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외신 보도들을 보면서 어찌됐든 고인이 돌아가시면요. 네. 그분의 업적 위주로 일단은 이제 일생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그냥 충실하게 보도를 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BBC의 경우에 그 성추행 주장을 보도를 하긴 했지만 예. 이것이 사망 요인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정리하는 정도로 네. 비교적 건조하게 내용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이전부터 속보 전쟁으로 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는 경우는 좀 국내에서 많았잖아요. 네. 이런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알 권리만큼이나 인권도 존중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도하는 그런 언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민원연 전 공동대표였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열린 라디오 YTN 7월 11일 토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벤폴즈의 Still Fighting It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don't have to pay. I've got all
everybody.